우찌무라 간조전집 제9권 제1부 가정 세 번째 녹음. 잠깐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9월이 돼서 가정에 대해서 읽기 시작하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한국에 대해서도 비교하게 되고 또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과 나의 친구들의 가정과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정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가정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과 그의 신앙과 그의 신념이 리딩을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카알라일의 여성관, 이것은 이치반 마치교회 여전도회에서입니다. 거기서 강연하신 내용인가 봐요. 일전에 우에무라 선생을 청년회에서 만났을 때 오늘 본회에서 연설을 해주지 않겠느냐는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도 선생의 능란한 권유에 못 이겨 여러 차례 연설회에 끌려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으로 끌려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도 전보다는 약간 영악해져서 쉽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생에게 만일 당신이 내 연설에 대해서 같은 노고로 보답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그건 싫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이 싫다면 나도 응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담판한 결과 선생은 나의 독립 잡지에 2페이지 반짜리 원고를 보내겠다고 단단히 약속하시기에 그렇다면 나도 연설을 하겠다고 응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경위를 거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에게는 무슨 얘기를 했으면 좋을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당장 연설 제목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고 해서 문득 머리에 떠오른 제목, 즉 카알라일의 여성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런 제목을 드린 것은 약간 나의 사려 부족이었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일본 여성, 특히 이 교회 여성들의 학식 정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나라의 여성, 아니 모든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알라일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관해서는 국민지우, 세계지 일본 등 한두 잡지에 게재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여성들에게 카알라일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다고 해서 바긴 괄호 열고 일본의 에토 시대의 소설가 괄호 닫고 의 여성관이나 혹은 산요 괄호 열고 에토 시대 말기의 학자 괄호 닫고 의 여성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미나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은 뻔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특히 여성 여러분에게 제기하는 것도 어느 점에서는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카알라일이라는 인물의 사적에 대해서 직접 논하지 않더라도 문인으로서의 카알라일과 그의 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일반적인 문제도 될 것이며 또 문학자의 부인은 어떠한 사상을 가져야 할 것인가, 문인의 부인은 행복한가 불행한가, 혹은 문인의 부인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잘 내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태여 카알라일의 글을 인용하거나 하면서 그가 이러이러한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느니 어쨌느니 하는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달리 적당한 장소가 있을 것이며 이 자리는 그런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한 문인과 그의 부인에 관해 얘기를 꺼내기 전에 도대체 카알라일과 그의 부인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를 먼저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전반적인 문제에 언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카알라일이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으로서 생전에 사람들로부터 몹시 배척을 받았지만 사후에 이르러서는 크게 존경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의 전기를 읽을 적마다 항상 기이한 느낌이 듭니다. 카알라일이 쓴 여러 저서 중에 또 그의 전기 중에는 두 가지 뚜렷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양의 문학자로 알려진 사람치고 여성 문제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은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여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이상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의 높은 이상을 쓸 적에는 여성을 끌어댑니다. 여성에 대한 이상이 없는 문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문학의 대가, 특히 운문적 산문가로 지목되고 있으며 근세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로 꼽히는 카알라일의 저서, 그것을 책상 위에 쌓으면 산더미 같은 그 저서 중에 여성의 이상에 관해서 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저서를 읽는 동안에는 미처 모르고 지나치지만 읽고 난 후에 생각해 보면 그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저서 중에는 많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훌륭한 여성이 있는가 하면 고약한 여성도 있고 미인이 있는가 하면 추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알라일의 작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아도 그의 이상적 여성이라고 일컬을 만한 여성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의 글에도 간혹 여성에 관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여성에 관해서 쓸 적에는 항상 조소적이며 비방적입니다. 혹 모성을 칭찬할 때에 자기 어머니를 칭찬하고 아내된 여성을 칭찬할 때에 자기 부인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이것이 나의 이상적 여성이다 라는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른 문학자와 비교해 볼 때 카알라일은 여성에 대한 생각이 전혀 마음에 떠오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른 여러 문학자에게는 각각 이상적 여성이 있고 그것이 훌륭히 표현되어 있지만 카알라일에게만은 그것이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그의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의상 철학 사토르 리사투스의 블루민이라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 여성이 자기를 싫어하고 어느 귀족과 결혼하였다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여성이란 시시한 인간이라는 점을 조소적으로 쓴 것이지 그의 아내로 삼을 여성, 즉 이상적 여성으로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카알라일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의 여성에 대한 사상이 일본인의 사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알라일은 여성이란 남성을 내조해야 할 존재이지 결코 남성으로부터 특별한 존경을 받을 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앵글로 섹슨 민족, 특히 미국인이 여성을 존중하는 경향과는 카알라일의 사상은 정반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여성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성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신사된 자의 마땅한 도리처럼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집안에서는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집회 장소에 가면 부인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절을 베풀지 않는 남자는 남자다운 남자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 가정 형편이 대단히 문란한 사람이라도 부인에 대해서는 가장 예의 바르고 밖에 함께 나가면 마치 부인의 신하나 종일이라도 된 것처럼 돕고 섬깁니다. 그런 태도를 신사의 본질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과거의 일본 사람들이 그 부인을 천시하여 온 생각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야 요즘은 일본에서도 그런 경향을 띤 사람을 가끔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기침이 물 좀 마실게요. 숨을 좀 깊게 쉬면 자꾸 목에서 기침이 나요. 읽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얼마나 여성을 존중하는지,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절교하고 마는 정도입니다. 결혼을 하고 집에 손님을 청할 때 혹은 결혼 필요연 때 부인 될 여성을 향해서 내 친구는 이러이러하다고 친구들의 명단을 제시하면 부인은 연필로 이 사람은 좋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에 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남편 될 사람은 부인 될 여성이 지정한 대로 그녀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록 절친한 친구라도 초대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친구하고는 평생토록 절교다. 이렇게 작정해 버립니다. 그런 풍조를 본받아 일본에서도 그런 흉내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도 한두 사람 있습니다. 그야 그런 일은 미국에서도 흔히 있는 예는 아닙니다. 가끔 그런 예가 나타날 정도로 여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알라일은 그런 풍조에 전적으로 반대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대단히 경멸했습니다. 카알라일이 자기 부인이 될 여성에게 보낸 결혼 약속의 편지를 읽으면 그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 제인 웰슈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가문의 규수로서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성격도 고상하고 용모도 아름답고 다소의 재산도 있어서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의 부인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과 카알라일이 서로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카알라일이 웰슈 양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서양 사람으로서는 매우 기이한 사고방식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될 생각이라면 나의 생애의 다시 없는 행복이다. 하지만 여자가 일단 시집을 오면 아내 된 자 마땅히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당신도 모두 다 좋아해야 하며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당신도 함께 피해 주어야 한다. 만일 내가 싫어한다면 비록 당신 친정 어머니가 오더라도 일절 내 집에 들여놓지 않겠다. 그래도 당신은 내게 시집 오기를 바라겠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독한 주문입니다. 가난한 여자, 무식한 여자, 재산이 없는 여자에 대해서라면 혹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재산도, 지위도, 교육도, 품성도 나무랄 데 없는 여성에게 이런 뜻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제인 웰슈라는 여성은 누구보다도 영리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요모조모 생각한 끝에 그 혼담을 깨어버릴까 하는 마음까지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카알라일은 다시 내가 한 말이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저 말고 거절하라. 그러면 나는 앞으로 당신을 친구로 대하기는 하겠지만 아내로서 맞이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꼬치꼬치 적어 보내는가 하면 만일 당신이 그 점을 양해하고 우리 집에 온다면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한평생 당신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당신의 친정 어머니라도 내 집에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되풀이했습니다. 그래도 이럭저럭 결혼이 성립되어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약혼 때 약속 중에는 사소한 결혼식 날의 약속까지 7, 8조목이나 있었습니다. 순서는 잊어버렸습니다만 결혼날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든가 언제 어디서 만난다든가 어디서 두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간다든가 그런 것들인데 그 7조목 중의 마지막 조목인가 바로 그 앞 조목에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당신과 함께 탄 마차 안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는 걸 허락해 주시오.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 같지만 서양에서는 여성과 한 자리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실례입니다. 더욱이 결혼식 당일 신부 앞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는 것은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만 역시 여자란 남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 조목을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여성에 대한 카알라일의 생각은 일반적인 영국인의 생각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 후에는 부인에 대해서 카알라일은 처음의 약속을 어느 정도라도 완화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한 그대로 실행한 것입니다. 맨 처음으로 그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일개의 선교사이다. 물론 선교사라고 해서 당신을 데리고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먼 곳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할 상대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국 땅에 있는 속인들이다. 그러니 당신도 그 점을 양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지와 티끌로 가득한 도시에서 살 것이 아니라 되도록 사람이 없는 교통이 빈번하지 않은 조용한 고장에서 살고 싶은데 당신은 승낙하겠소? 제인도 애당초부터 남편에게 복종하겠다고 약속한 이상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라켄파톡이라는 지금도 역에서 7마일이나 떨어진 벽지, 더욱이 그 시절에는 철로도 개통되지 않은 때여서 편지 한 통을 보내는 데에도 7마일이나 걸어가지 않으면 아니 되었고 이웃집이라고 해야 3마일이나 떨어진 산속에 거처를 정했던 것입니다. 언젠가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카알라일의 은둔처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마차를 타고 시골길을 한참 동안 달려가다가 그 길의 막다른 골목에 카알라일의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진출하고 싶었던 여성이 사교상의 모든 희망을 버리고도 7년 동안이나 그런 산간벽지에서 카알라일과 단 둘이 지냈습니다. 훗날 카알라일이 자기 부인의 전기를 썼는데 그 속에 그 당시의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그 7년 동안의 세월은 부인에게는 아마 지금의 일본의 하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지독한 고역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날 그날의 집안 살림, 빵을 굽고 접시를 씻는 등 집안일은 말할 것도 없고 불결한 장소의 청소까지 그 고상한 부인에게 떠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카를라일 자신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생활 문제는 전혀 모르는 채 형이 이상적인 위치에만 높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라고는 이따금 우편 배달부가 찾아올 뿐 그 밖에는 한 사람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편물이 올 때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수준이 높은 잡지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모두 책을 사는데 썼기 때문에 우편물이 올 적마다 많은 책이 배달되었습니다. 그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어쩌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런던이나 에덴보르크 등지에서 발간되는 잡지에 기고하여 그 원고료를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 집안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카를라일과 정반대였습니다. 물론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음악에도 정통했고 시문에도 능하였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다만 남편과 두 사람의 의식주에만 매달렸습니다. 한 남자가 훌륭한 여성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사례치고 카를라일처럼 혹독한 예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한 남자를 위해서 자신의 희망과 쾌락을 다 버리고 봉사하였다는 예가 있더라도 제인 웰슈처럼 이바지한 여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산골에 파묻힌 카를라일 부부는 남들과 만나서 담소하는 일도 없이 철저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에머슨이 찾아갔을 때 카를라일 부부가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외로운 나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입이 모자라서 생계가 어렵게 되자 하는 수 없이 나중에는 런던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생활도 약간 편해지고 다소의 교제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카를라일은 원래 사람을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되도록 세상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부인의 소망은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면 카를라일은 그 사람은 시시한 인간이다. 저 사람은 지저분한 인간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내몰았기 때문에 모처럼 찾아왔던 사람과도 오래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교적인 생활은 카를라일 부부에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카를라일과 부인과의 사이는 어떠했는가? 부부의 정은 어떠했는가 하면 의가 아주 좋지 못했으며 항상 충돌했다고 합니다. 카를라일이 런던에 나오게 된 후 아슈 보르턴이라는 귀족과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대단히 카를라일을 존경했습니다. 카를라일이 집필 생활에 피로했을 때에는 자기 별장에 초대하여 융숭한 대접을 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럴 때 부인 혼자 집에 남겨두고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머무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또는 온천에 휴양하러 갔을 때에도 자기가 거기서 돌아온 날 그가 타고 온 기차와 엇갈려서 부인이 온천장으로 가는 그런 일도 두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인이 사망했을 때 카를라일은 에덴부르크로 연설을 하러 가서 집을 비우고 없었습니다. 높은 사상을 지니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둘도 없는 부인을 맞았으면서도 그 부인에 대한 카를라일의 태도는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를라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카를라일은 여성에게 무례한 행위를 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바로 부인에 대한 태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카를라일은 또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식사 때에는 커피가 식었다느니 고기가 덜 삶아서 질기다느니 자기 뜻에 거슬릴 때에는 의자에 걸터 앉은 채 식탁 위에 찻잔이나 접시 같은 것이 있건 말건 그것을 뒤엎은 예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인을 구타했다든가 학대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에 비하면 카일라일은 부인에 대해서 너무나 무례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의 여성들 중에는 카일라일은 고약한 사람이었다, 여성을 짓밟은 인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카일라일의 이름을 듣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카일라일의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인 웰슈라는 여성 또한 충분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여성이었지만 남편에게 순종한 부인은 아니었다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언젠가 카일라일이 부인에게 이렇게 다 식은 커피를 마시게 하다니 너무하다 라고 말하자 부인은 당장 새빨간 숯불 덩이를 집어다가 커피 잔 속에 넣고 이러면 됐는가?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예로도 부인이 남편에게 순종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일라일이 일방적으로 부인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카일라일의 가정은 항상 불유쾌한 분위기였고 부인도 때로는 친구에게 불평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란 절대로 천재와 결혼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의가 좋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카일라일의 부부는 서로 존경하지 않았느냐 하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재와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말한 제인 웰슈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내 남편은 영국에서 제일 가는 학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카일라일 역시 부인에 대해서 내 아내는 보통 여성이 아니다. 둘도 없는 여성이다. 아내의 조상은 유명한 개혁가 존 로크이며 조부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의사이다. 제인 웰슈는 그와 같은 귀한 유전을 받았으며 그 역사가 피에 섞여 있는 영국에서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 여성이다. 이렇게 말하며 진심으로 부인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사망한 후에는 2년 동안이나 고민을 하고 나는 크게 속죄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문학적인 일은 일체 접어두고 부인의 전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는 부인의 전기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전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일부분은 부인에게 바친 송덕의 글 같은 것이고 다른 부분은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문 같은 것인데 문인의 자서전으로 이만큼 귀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카일라일 부부는 매우 불유쾌한 생애를 보낸 사람들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카일라일과 같은 여성관을 가진 사람이 같은 문학자 중에 또 있는가? 카일라일과 같은 예가 또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나는 불행히도 아직 일본의 문인의 가정에 대해서 연구한 적은 없습니다만 서양의 중요한 문학자 중에서 카일라일과 비슷한 사람을 찾는다면 단테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단테의 부인은 소크라테스의 부인처럼 과격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질투가 심하고 행실이 부정한 여성이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단테 역시 가정에서 유쾌한 생활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까닭은 단테의 사상이 카일라일과 비슷했고 소망하는 바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또 단테보다도 한층 더 카일라일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사무엘 존슨입니다. 카를라일과 존슨은 같은 성질의 인물입니다. 에머슨이 일찍이 그들 두 사람을 평하여 만일 존슨이 100년 후에 태어났더라면 거의 카를라일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존슨의 생각은 카를라일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보즈웰의 존슨 전에 적혀있는 것을 보면 존슨은 지독한 추남이었으며 항상 머리카락을 촛불에 태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 거리를 지날 때에는 가로등 기둥에 반드시 손을 대며 걸어가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앞에서 사람을 기다릴 때는 구두 뒤꿈치로 빙글빙글 도는 버릇도 있었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더라도 그가 지독한 추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의 친구가 자네 부인으로 적당한 여성이 있으니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권하므로 그는 즉시 그 여성과 선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도 좋지만 잘 생각해 보니 그 처녀보다는 처녀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처녀의 모친은 마침 과부였기 때문에 즉시 혼담이 이루어져 딸 대신 어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존슨은 26세였으며 과부는 46세였습니다. 관례대로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시절에는 카를라일의 시대처럼 마차를 함께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말을 타고 가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존슨 선생에게 어떤 문학적인 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존슨 선생은 오늘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서 신부를 뒤에 남겨둔 채 집을 향해 혼자 달렸습니다. 부인이 큰 소리로 그를 불러 세우고 오늘 당신은 나와 결혼을 했으면서 나를 버려두고 도망쳐버리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꾸지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슨이 부인의 꾸중을 들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온순한 성격이어서 남편을 잘 섬겼습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시인 밀턴에게 여성 교육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당신은 여성에게 어학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르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밀턴은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에게는 어학은 한 가지면 충분하다. 즉,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말만 알고 있으면 그만이다. 영국 여성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을 배우는 것은 전혀 무익한 것이다. 존슨의 비서처럼 항상 그를 따라다니던 보즈웰이라는 사람이 언젠가 존슨에게 남편과 처와의 교육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존슨은 대답했습니다. 처라는 것은 남편보다 적당히 뒤떨어져야 한다. 보즈웰은 다시 존슨에게 선생님, 그 점에 대해서만은 저는 선생님과 의견이 다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보즈웰이 존슨의 집을 찾아와서 저는 오늘 어떤 여성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존슨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성이 연설한다는 것은 마치 발발이 개가 뒷발로 서는 것과 같아서 못할 것은 없지만 대단히 꼴불견이겠지? 존슨은 또 여성이 문학에 종사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마을에서 블루 스타킹 괄호 열고 여류 문학자 괄호 닫고 이 문학 잡지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존슨은 일본에 비유한다면 가토오 히로유키 괄호 열고 그 당시의 일본의 사상가, 문학박사, 자유평등설을 주장했다. 괄호 닫고 선생과 같은 유명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선생이 일개 여성이 하는 자그마한 일을 상대로 격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존슨의 위치로서는 하잘 것 없는 일에 대해서 그토록 열심히 공격했습니다. 그 일로 미루어 보더라도 존슨이 얼마나 여성이 문학에 종사하는 것을 싫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퀘이커파의 어느 젊은 여성이 존슨을 찾아와서 자기가 쓴 글을 고쳐달라고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존슨은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의 글을 고칠 틈이 없다. 또 그런 일을 대단히 싫어하니까 거절한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성은 자꾸 부탁했지만 끝끝내 응낙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이 그렇다면 당신의 말씀이라도 듣고 싶다고 말하니까 나에게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들려줄 얘기도 없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토록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그 여성은 대단히 참을성이 강한 여성이었던지 다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가? 아무리 존슨이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나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내세에 가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그 여성이 말하니까 존슨은 그런 소리 말라. 당신 같은 어리석은 사람하고는 어디서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라고 쏘아주어 기어코 그 여성을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는 거칠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토록 여성을 경멸한 사람이었지만 자기보다 20세나 나이가 많은 부인에게는 대단히 친절했습니다. 그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도 천국에 가서 테티, 아내의 이름과 상봉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테티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 오를 때에는 아내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가슴에 메었다고 합니다. 존슨은 지독한 고생을 한 사람이었던 만큼 테티라는 한 여성의 이름은 그의 생애에는 마치 사막 속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성 전체에 대한 행동을 볼 것 같으면 카를라일과 존슨은 많이 닮았지만 아내에 대한 감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존슨은 그의 아내가 된 한 과부에 대한 감정은 아무리 다정한 여성이라도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카를라일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부인의 성격도 판이했습니다. 테티는 존슨을 섬기기를 참으로 그의 뜻대로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 그를 동생이나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잘 가려서 그가 싫어하는 일은 자기도 피하고 좋아하는 일은 자기도 같이 좋아하여 존슨으로 하여금 조금도 불만을 느끼지 않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가정은 지극히 행복했습니다. 카를라일은 지적 수준이 높은 여성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불평이 끊이지를 않았고 그의 가정은 항상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상을 가진 두 사람이 전혀 성격이 다른 여성을 맞아들이고 한편은 행복하게 다른 한편은 불행한 생애를 마쳤다는 것은 문학사상 재미나는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남편을 구하려는 여성들 혹은 아내를 맞아들이려는 문학자도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물론 문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존슨이나 카를라일 같은 사람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문학자 중에는 갖가지 성격의 소유자가 있으니까 결코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두 사람의 문학자에 대해서 고찰한다면 원래 문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는 글을 즐기는 사람, 다른 하나는 글 자체는 제쳐놓고
자기가 품고 있는 큰 이상을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글보다 사상을 위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문학자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는 소설을 써서 출판사에 팔고 그 원고료로 관광지나 찾아가서 잠이나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을 즐기는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이상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소설을 쓰건 역사적 사실을 쓰건 스스로 즐기면서 글을 가지고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의나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달성하고자 문학을 기계처럼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문학자적인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은 문제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문학을 통해서 서양 사람들의 이른바 깨끗한 생애를 보내고 싶다. 비록 큰 영화를 누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신변에 불평이 없고 마차 한 대쯤은 구비하고 안락한 생애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를라일이나 단테 같은 사람은 문학자라고 하지만 실은 문학자가 아닙니다. 들끓는 하나의 큰 목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일신의 영달이나 출세를 할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가난을 감수하면서 그저 하나의 주의를 관철하고자 합니다. 이미 자기 자신을 버렸으니 자기 처의 행복을 생각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노릇이며 자기 처가 자기로 하여금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인의 배필이 된 아내가 남편은 나를 편하고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어야 한다. 나에게 악기 하나쯤은 사주어야 한다. 나에게 하녀를 딸려 주어야 한다.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부인에게 집안일을 부탁하고 마음 놓고 자기 일에 종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인을 위해서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문학자가 있어서 아내를 맞아들이려고 할 경우 만일 그 사람의 생각이 문필을 위주로 하는 데 있다면 그 목적에 걸맞는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펜을 잡는 것은 역사에 관한 것을 쓰건 소설을 쓰건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기계처럼 구사하여 내가 품고 있는 주의를 천하가 이행하게 하고 내 이상을 완성하려는 데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속편하게 문학을 통해서 놀고 먹겠다는 희망을 가진 여성과 결혼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생애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부인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카를라일에게는 존슨 부인 같은 여성이 적당했을 것이며 그런 여성과 결혼했더라면 카를라일도 행복한 생애를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주의나 목적 같은 것은 없고 그저 문학을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 즉 카를라일이나 존슨처럼 집안이 가난해서 문필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처지가 아니라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할 경우에 고상한 사상을 지닌 제인 웰슈 같은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은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을 고르는 데에도 그 점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문학자라고 해서 덮어놓고 문학자에게 시집을 가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문학자에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큰 목적을 품고 문필에 종사하는 것은 생활을 위해서나 취미 때문이 아니라는 그런 문학자와 문필을 향락하려는 부류와는 대단히 다릅니다. 그 점을 잘 식별하지 못한다면 단테나 카알라일 같은 고생을 할 위험이 없지 않을 줄로 압니다. 나는 여기서 카알라일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 생활은 젊은 남녀들의 참고되는 바 크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미 결혼한 남자나 여자나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각오가 있다면 어려운 일도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교육받은 여성의 남편이 카알라일 같은 사람이라면 내 남편은 다년간 쌓아 올린 심오한 학식이 있으면서 이토록 고생을 참고 있으니 나도 내 학식 따위를 저버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각오를 한다면 행복한 생애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카알라일의 생애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바로 그 점일 것입니다. 1899년 4월 도쿄 독립잡지. 이치반 마치 교회란 지금의 후지 미마 교회의 전신이다. 그 당시 나는 그 교회 및 목사였던 우에무라 마사히사 군과 대단히 친했다. 내가 군과 군의 교회를 도운 것은 그때뿐이 아니었다. 훗날 우에무라 군이 나를 몹시 싫어하게 된 이유는 지금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아무래도 좋다. 군도 나도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이다. 카알라일의 여성관 역시 아무래도 좋은 문제이다. 젊었을 때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는 법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생애를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청년 남녀의 첫째 가는 문제이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나는 답변한다. 행복을 염두에 두지 말라. 의무, 의무, 의무 그것뿐이다. 그리고 의무를 수행하면 거기에 따라 행복 이상의 깊은 축복이 구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임하는 것이다. 1927년 7월 23일 미 발표. 가훈, 우리 집의 헌법 제1조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제2조 하나님 앞에서는 상하 존비의 차별이 없다. 우리의 육체적 세계에서는 부부, 부자, 사제, 군신의 구별이 있더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모두 다 형제, 자매이어야 한다. 제3조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만일 악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악한 일을 했다고 고백하라. 제4조 폭언과 음담을 삼가라. 그런 짓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5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게으름은 크나큰 죄악으로 알아야 한다. 제5조 수고를 아끼지 말라. 무릇 그대의 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온 힘을 기울여 하라. 제7조 약으로 사용할 경우 외에는 술과 담배의 사용을 엄금한다. 제8조 만사에 청결을 준수하라. 청결은 마음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제9조 함부로 외박하지 말라. 집을 비우는 자는 마침내 천하에 집 없는 몸이 될 것이다. 제10조 매일 오후 7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하라. 전 가족이 다 함께 이 때를 성스럽게 지키라. 1902년 10월 성서지 연구. 가훈, 가을이다. 가족 단란의 계절이니만큼 요즘 다음과 같은 훈령을 바라였다. 노동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노동자였다. 가장 고상한 사업은 독서가 아니다. 복음의 진수는 독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되도록 남의 수고를 감해 주도록 힘써야 한다. 한 사람이 일하지 않더라도 가사는 처리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남에게 자기의 책임을 지우지 말라. 물품의 낭비를 삼가라. 이것은 이른바 검약을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을 소중히 여기기 위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것을 만드시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 청결을 중요시하라. 청결에 안팎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마음을 깨끗이 하는 동시에 자기 몸과 그 주위를 깨끗이 하라. 청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근소의 주의가 필요할 뿐이다. 마음만 거룩하면 몸의 청결 따위는 돌보지 않는다는 소리는 불신자의 말이다. 깨끗한 사람은 반드시 겉도 깨끗하기를 원한다. 1908년 9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앞에 카일라일의 여성관이 긴 강연이어서 중간에 아무 저희 그 코멘트를 넣지 않고 쭉 읽었습니다.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는 그런 카일라일의 여성관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역사 속에 다 존재하고 그런 여성들도 다 있었고 누구도 우리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렇게 막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엄청난 그 희생과 프로테스트 이런 거를 감수하고 처형까지 당해 가면서까지도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투표권도 있고 집안에서 큰 소리도 칠 수 있고 많은 여성들이 진학하고 또 훌륭한 기독교인 남성들이 있어서 이것을 또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을 잘 이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전 근대적인 사상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다른 사람의 희생 속에 그것이 세워지는 거 이런 것은 저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카일라일이나 존슨 같은 사람의 그런 사상은 굉장히 반대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찌무라 선생님의 이 가훈이나 이런 가정의 헌법 이런 것은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리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카일라일의 여성관, 존슨의 여성관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가정들 또 한국의 가정들도 생각해 보고 다른 점, 비슷한 점, 우리가 은연중에 몸에 배어 있던 것, 가치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사랑, 돌보는 사랑,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할 일을 다하는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우지무라 간조가 추구했던 그런 가정의 헌법, 가정의 가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좋은 리딩을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생각들, 사상들 세워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노동을 존중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사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여지고 단단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